민호야, 우리 민호 맞지? 내 아들 민호야. 정희의 절규가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불빛이 쏟아지는 응급실, 삐삐, 기계음이 숨이 끊어질 듯 이어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그 한가운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의 곁에서 정희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 숨을 고르며 땀에 젖은 이마를 닦는 그의 얼굴은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아들의 모든 흔적을 발견한 정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 낯선 여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질 20년 전의 비밀은 우리가 상상한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충격적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한 채가 있습니다. 강신그룹 본가입니다. 오래된 은행나무가 정원을 지키고 있고 봄이면 하얀 목련이 피어나는 곳이죠. 하지만 이 집에는 꽃향기보다 더 짙은 무언가가 감돌고 있습니다. 바로 상실의 그림자입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도 이 집의 안주인 윤정이는 쉽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깨어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희의 눈가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보다 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뜹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6살 아이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입니다. 민호. 20해 전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들입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민호야, 잘 잤니?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 의식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들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정희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이미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지만 정희의 식욕을 돋우지는 못합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남편 강태준이 앉아 있습니다. 60대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강신그룹의 회장입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위엄을 더하고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사업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태준도 그저 아들을 잃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있지만 한참을 같은 페이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돕니다. 민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희가 자리에 앉자 태준이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눈맞춤을 나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는지 말입니다. 20회를 함께 견뎌온 부부이니까요. 오늘도 그 프로그램 켤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럽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답 대신 작은 숨을 내쉽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정희는 2층 서재로 향합니다. 이곳은 정희만의 공간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죠. 책장 가득 채워진 책들 사이로 한쪽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바탕화면에는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얼굴 복원 및 성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정희는 이 프로그램에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입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화면에 점차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20살이 된 민호의 얼굴입니다. 아니, 20살이 되었을 민호의 예상 얼굴입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이목구비, 아버지를 닮은 눈매, 어머니를 닮은 입가의 선. 정희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손을 뻗어 화면을 쓰다듬습니다. 차가운 액정이 손끝에 닿습니다. 민호야, 넌 정말 이렇게 자랐을까?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하지만 정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울면 민호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으니까요. 프로그램은 연령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희는 숫자를 올립니다. 25살, 30살. 화면 속 얼굴이 조금씩 성숙해집니다. 수염이 자라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눈빛이 깊어집니다. 정희는 모든 연령대의 얼굴을 하나하나 저장해 둡니다. 파일 이름은 단순합니다. 민호 20살, 민호 25살. 이렇게 정희는 컴퓨터 속에서나마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태준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태준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화면에 비친 낯선 얼굴을 봅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여보. 정희는 고개를 돌립니다. 태준의 눈빛에서 같은 아픔을 읽습니다. 회사 가야죠? 그래야지.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습니다. 슬픔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태준이 나간 뒤 정희는 다시 화면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웃고 있는 민호의 얼굴. 아니, 웃고 있을 거라 상상한 민호의 얼굴. 정희는 작게 속삭입니다. 엄마는 오늘도 너를 기다릴게.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을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이 집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서재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봅니다. 봄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20해 전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말입니다. 그날도 이렇게 봄이었습니다. 강원도 별장에서 주말을 보낸 정인의 가족은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정인은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5달째였고 태동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는 6살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이며 창밖 풍경을 구경하던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엄마, 저기 꽃 예쁘다. 민호가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국도 양옆으로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민호야, 엄마랑 다음 주에 또 꽃 보러 올까? 응. 그리고 동생이랑도 같이. 민호는 엄마의 배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남편 태주는 회사 일로 먼저 서울로 올라갔고 정희는 민호와 단둘이 여유로운 아침을 보낸 뒤 출발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집안의 오랜 기사인 김 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의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사모님, 편히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김 기사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정희는 안심하고 민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는 국도를 따라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봄날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국도에서 멀지 않은 휴게소 주차장. 낡은 대형 트럭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만. 그의 손은 핸들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지금 출발했다. 놓치지 마라.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박성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돈은 그의 평생 벌이보다 많았습니다. 며칠 전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그 사람은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만 해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잘 살게 해드리죠. 박성만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빚에 쪼들리는 현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실행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박성만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낮은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창밖 풍경에 신이 나 있었고 김 기사는 평소처럼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국도의 커브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 옆으로 벚나무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속도는 엄청났고 방향은 정인의 차를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급히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김 기사의 외침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차를 덮쳤습니다. 쾅! 세상이 한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고 차체가 심하게 뒤틀렸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귓가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몸 곳곳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민호를 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희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백색의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는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희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태준은 화들짝 놀라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정신 차렸구나. 괜찮아? 정희는 본능적으로 배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배가 평평했습니다. 아기의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아기는...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기를 잃었다는 것을.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더 급한 것을 물었습니다. 민호는? 민호는 어디 있어요? 태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나온 말은 정희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민호를 찾을 수가 없어. 사고 현장에 민호가 없었어.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정희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연결된 관들이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태준이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경찰도 수색 중이야. 주변을 다 뒤지고 있어. 곧 찾을 거야. 하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는 사고 즉시 사망했습니다. 트럭 운전사 박성만은 사고 직후 도주 후 며칠 후에 자수하러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성만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희와 태준은 너무나 끔찍한 불행이 자신들에게 닥쳤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강신그룹의 권력을 노리는 누군가가 태준의 가족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지금도 강신그룹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정희와 태준의 고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유산 과정에서 자궁에 심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정의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도, 뱃속의 아기도,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모두 잃은 것입니다. 사고 직후 박성만은 트럭 안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박성만은 급히 트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정인의 차는 심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김 기사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뒷좌석의 정인은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성만은 차박 풀숲에 쓰러진 작은 몸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간 것입니다.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박성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차갑게 들렸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마시오. 박성만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다른 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국도의 한적한 구간이었으니까요. 박성만은 서둘러 민호를 안아 올려 트럭 조수석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성만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박성만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공했겠지? 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뭐라고? 상대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장 죽여. 지금 당장. 절대로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박성만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몸을 떨고 머리에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성만에게도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차마 아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아이를. 지금 계약을 어기겠다는 건가? 당신이 받은 돈이 얼만데? 바로 그때 강신그룹 본가 복도를 지나던 도윤이 어머니 방 앞에서 멈춰 문을 살짝 열었을 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죽이라고 했잖아. 그 차에 탄 사람 다 죽이라고. 살려두면 나중에 반드시 화근이 될 거야. 도윤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주한 일이었습니다. 형수와 조카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도윤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최 여사는 깜짝 놀라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도윤아, 이건 형수님과 조카를 죽이려 하셨어요? 설마 정말 어머니가 하신 일입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강신그룹을 물려받으려면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도윤은 어머니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박성만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어디 안전한 곳에 맡기고 자수하세요.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이건 살인입니다. 제가 민호를 데려오겠습니다. 도윤은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윤도 경찰에 신고하지도 민호를 데리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민호가 돌아오면 어머니가 사주한 사고라는 사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도윤은 밤새 고민했지만 조카 민호의 목숨만을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만은 잠든 민호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고아원 정문 앞에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아이의 옷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박성만은 차마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1시간쯤 지나 고아원 문이 열리고 원장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고아원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박성만은 다음날 새벽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돌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혐의를 추가했고
박성만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박성만에게 들은 고아원을 찾아내고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후원금을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멀리 아주 먼 나라로요. 고아원 원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사정은 어려웠고 후원금은 절실했습니다. 결국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9살이 된 민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미하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아이였습니다. 민호는 작은 가방을 메고 독일인 입양 부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입양 아버지가 민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민호는 아이스크림을 받아들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엄마. 민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도 출국장에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출장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민호를 잃은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태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출국 게이트 쪽으로 뛰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입양 부모를 따라가려 서두르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걸어오던 태준과 부딪혔습니다. 아! 민호의 손에서 아이스크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아이스크림을 보며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은 황급히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니? 태준은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피곤해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손과 옷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닦아주었습니다. 손수건에는 자그마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수놓아준 태준의 이름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저씨가 조심하지 못했네. 태준은 매점으로 가서 새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무릎을 굽혀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자, 이거 받아. 태준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가져. 손수건은 아저씨가 많으니까. 태준은 손수건을 민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호는 손수건을 꼭 쥐고 품에 넣었습니다. 태준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그들을 이어놓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20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태준과 정희에게 이 20해는 결코 빠르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고 매 순간이 절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민호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녔고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방송에도 수없이 출연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정희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태준은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민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거액을 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꼭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태준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이제 20해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였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계단을 오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희는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진 다시 받아요. 괜찮아. 바쁜데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태준은 거절했습니다.
사실 태주는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나쁜 소식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아들을 잃은 태준에게 건강마저 잃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주는 증상을 무시했습니다. 태주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의 도중 어지러움을 느꼈고 서류를 검토하다 집중력이 흐려졌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후계자를 정해야 한다고. 태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사라졌고 다른 자식도 없었으니까요. 태준은 이복 동생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이제 내가 회사를 맡아라.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나도 이제 늙었어. 그만 쉬고 싶구나. 태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대 초반이 된 도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최 여사는 평생 기다려왔던 소원이 성취되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 강신그룹을 이어받는구나.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20해 전의 일이 여전히 가슴속에 돌처럼 박혀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습니다. 조카를 해외로 보낸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해가 지났고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이제는 도윤도 몰랐습니다. 태주는 마지막 해외 출장을 계획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국제 자동차 박람회였습니다. 강신그룹은 신형 전기차를 출품할 예정이었습니다. 태주는 이것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는 완전히 은퇴할 생각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같이 가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태준도 정희가 함께 가주길 바랐습니다.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태준과 정희는 독일로 떠났습니다. 독일에서 어떤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말이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자동차 박람회가 열리는 대형 전시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각국의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강신그룹 부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태준은 여러 바이어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태준의 가슴에서는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이상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얼굴색이 안 좋아요. 당장 쉬어야 해요. 조금만 더. 태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여보,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전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태준을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정희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종합병원 응급실. 태준은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젊은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는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응급실 당직의 미하엘입니다.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정희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순간 멈칫했습니다. 미하엘이라는 이름, 그리고 의사의 얼굴. 정희는 의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미하엘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장내과 전문의를 호출했습니다. 정희는 미하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하엘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정희가 매일 컴퓨터 화면으로 그리던 얼굴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하엘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하엘이 손으로 차트를 넘기며 메모를 했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미하엘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하엘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유독 짧았습니다. 다른 손가락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무언가에 잘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3살 때였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최 여사의 애완견이 민호의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상처가 심해 병원에 갔지만 새끼손가락 끝마디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보다 짧았습니다. 민호.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하엘은 정희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비서가 비틀거리는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미하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하엘은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곧 전문의가 오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미하엘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미하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민호가 맞는 걸까? 응급실 안. 의료진이 태준을 둘러싸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미하엘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낮아요.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미하엘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에 바로 호출하세요. 그리고 수술실 준비하고요. 네, 선생님.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미하엘은 태준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습니다. 심근경색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했습니다. 복도에서 정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걱정이었지만 정희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의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손가락, 그 낯익은 얼굴, 모든 것이 너무나 민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일 거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정희의 가슴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심장내과 전문의가 도착했습니다. 독일인 의사였습니다. 미하엘과 함께 태준의 상태를 확인한 전문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관상동맥이 막혀 있어요. 미하엘이 통역했습니다. 정희는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태준은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정희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집도인은 조심스럽게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미하엘은 보조의사로서 옆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모니터의 혈압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집도인은 재빨리 지혈을 시도했지만 출혈은 계속되었습니다. 수혈이 필요합니다. 환자 혈액형 확인하세요.
AB형 RH 음성입니다. 간호사의 대답에 수술실 분위기가 굳어졌습니다. AB형 RH 음성.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가진 혈액형이었습니다. 혈액은행에 연락하세요. 당장. 집도의가 지시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가져오려면 최소 2시간은 걸린다고. 2시간이면 늦습니다. 집도의가 소리쳤습니다. 수술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미하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헌혈하겠습니다. 제가 같은 혈액형입니다. 미하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집도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하엘 선생. 미하엘은 수술실을 잠시 나와 체열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미하엘의 팔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붉은 피가 천천히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미하엘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희귀한 혈액형끼리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군.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준과 미하엘은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었으니까요. 체열이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혈액을 수술실로 가져갔습니다. 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의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희는 수술실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도의가 나왔고 미하엘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희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제 남편은요? 미하엘이 통역했습니다. 집도의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말했습니다. 미하엘은 정희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안정적입니다. 정희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간신히 버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하엘은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천만에요. 다만 수술 중에 출혈이 있어서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수혈이요? 네. 환자분이 희귀한 혈액형이셔서 혈액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AB형 RH 음성이거든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AB형 RH 음성. 정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유전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제가 같은 혈액형이라 헌혈했습니다. 미하엘의 말에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같은 혈액형이세요? 네, 저도 AB형 RH 음성입니다. 정말 드문 경우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 손가락, 그리고 이제 혈액형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하엘은 걱정스럽게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희는 미하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하엘은 놀랐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국 분이세요? 아,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독일로 입양됐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어. 내가 맞아. 민호야. 미하엘은 정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희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부인, 앉으세요. 충격이 크셨나 봅니다. 미하엘은 정희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정희는 미하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미하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제가 물을 가져다 드릴까요?
미하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께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미하엘은 정희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죠? 언제쯤? 독일로 오신 건가요? 제가 9살 때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이곳 가족에게 입양되었어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9살. 민호가 사라진 지 3년 뒤였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일은 기억하시나요? 한국에서의 기억이요. 미하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입양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머리를 다쳐서 많은 기억을 잃었대요. 가끔 꿈에서 단편적인 장면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게 실제 기억인지 아니면 그냥 꿈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사고라니.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국도, 갑자기 달려든 트럭, 그리고 사라진 민호. 정희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선생님 손목에 뭔가 차고 계신 게 있나요? 미하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그는 의사가운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는 낡은 팔찌 하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빨간 실로 엮은 전통적인 한국 팔찌였습니다. 색이 바래고 실이 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손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이 커졌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하엘은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 이건 말씀이신가요? 이건 제가 고아원에 처음 맡겨졌을 때부터 차고 있었대요. 원장 수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발견했을 때 이미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고 이것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어요. 미하엘은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건지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뭔가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20년 넘게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미하엘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팔찌를 만졌습니다. 해진 실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정희가 직접 엮었던 그 매듭, 복을 기원하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묶었던 그 매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미하엘은 당황했습니다. 부인, 왜 그러세요? 혹시 아시는 물건인가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미하엘 선생님,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정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희는 미하엘과 함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안, 태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요? 괜찮아요? 응. 어디 여기가? 태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하엘은 차트를 들고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안정적이니 걱정 마세요. 미하엘은 청진기로 태준의 심장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회복 속도가 빠르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미하엘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미하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분께서 생명력이 강하셔서 회복이 빠른 거예요. 미하엘은 겸손하게 대답하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틀 정도만 잘 쉬시면 일반 병동으로 옮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푹 쉬세요. 미하엘은 병실을 나가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한국 동요였습니다. 미하엘 자신도 왜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들었던 누군가 불러주던 따뜻한 노래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노래, 정희가 민호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노래하던 그 멜로디였습니다. 선생님,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하엘은 돌아보았습니다. 네, 부인? 방금 그 노래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미하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불러줬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요. 가끔 꿈속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얼굴, 손가락, 혈액형, 팔찌, 그리고 이제 노래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미하엘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하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컴퓨터 화면으로 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호야. 미하엘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부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 아들 민호 맞지? 정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에 사라진 내 아들. 내가 맞는 거지? 미하엘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제가 부인의 아들일 리 없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입양된 지 20년이 넘었고, 내 손가락 좀 봐.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침착함을 잃었습니다. 내 오른손 새끼손가락, 왜 그렇게 짧은지 알아? 내가 3살 때 우리 집에 있던 개한테 물렸어. 병원에 데려갔지만 손가락 끝을 살릴 수 없었어. 미하엘은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짧은 새끼손가락, 평생 선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그렇게 된 거라면, 그리고 그 팔찌, 정희는 미하엘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만들어준 거야. 복을 기원하며 빨간 실로 직접 엮었어. 내가 3살 때 만들어줬고, 넌 그걸 너무 좋아해서 항상 차고 다녔어. 태주는 침대에서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정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밤 내 곁에서 불러주던 자장가야.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잠들곤 했어. 부인, 진정하세요. 미하엘이 말했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혈액형, 내 아버지와 똑같은 희귀 혈액형, AB형 RH 음성, 전 세계 1%도 안 되는 사람만 가진 혈액형이야.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한국에서 태어나서 9살에 입양되고 사고로 기억을 잃고 손가락도 짧고 같은 팔찌를 차고 같은 노래를 알고 같은 혈액형을 가진 게 다 우연이야? 정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미하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많은 일치점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어도 이 모든 것이 겹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미하엘은 자신의 손목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차고 있던 팔찌, 왜 버리지 못했는지, 왜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미하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모든 증거가 한 가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가가 미아애를 꼭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정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 우리 민호, 드디어 찾았어. 미아엘은 정희의 품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느껴본 따뜻함이었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 그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태주는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귀국해도 좋다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태준과 정희 그리고 미아엘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아엘은 병가를 내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아엘 자신도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들의 아들인지. 비행기 안에서 정희는 미아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미아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독일 부모님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태주는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태주는 신중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고 무엇보다 집안에 적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20년 전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범인은 아직도 가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태준과 정희, 미아엘은 유전자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체열만으로 DNA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3일. 정희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신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70대가 된 최 여사가 회의실에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최 여사의 야심은 여전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아들 도윤을 회장 자리에 앉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중요한 안건을 다룹니다.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태준 회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도윤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 승인을 받으려 합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태준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도윤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사회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두웠습니다.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조카를 해외로 보낸 일, 어머니의 범행을 숨긴 일.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정희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젊은 남자도 함께였습니다. 미하엘이었습니다. 이사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독일에 계신 줄 알았는데. 도윤이 말했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무슨 20년 전 일을 말하려고 왔네. 태준의 말에 최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 전 내 아내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지.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계획한 일이었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밝히려 한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60대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피로해 보였습니다. 박성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나? 태준이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트럭 운전사 박성만이야. 우리 차와 충돌한 사람이지.
박성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교통사고 치사죄로.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성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에게 돈을 주며 사고를 내라고 했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를 제거하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졸음운전을 한 거잖아. 최 여사가 외쳤습니다. 박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최 여사님께서 저를 사주했습니다. 거액을 주며 사고를 내라고 했어요. 저는 돈에 눈이 멀어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박성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강 회장님의 자식들이 방해가 됐던 겁니다. 강도윤 부회장을 후계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그 끔찍한 일을 시킨 겁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박성만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통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님께서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있어요. 저는 언젠가 이 증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최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은 형 태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민호를 해외로 입양 보낸 것도 저였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태주는 차갑게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아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네. 자네가 해외로 보낸 그 아이가 바로 여기 있어. 도윤은 고개를 들어 미아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도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고아원에 있던 그 아이였습니다. 조카 민호였습니다. 민호야. 도윤은 오열했습니다. 경찰이 최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 여사님,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여사는 저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아들을 위한 건데. 하지만 경찰은 최 여사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여사는 끌려나가면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태주는 미아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사들은 미아엘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강신그룹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 여사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신그룹 본가. 오랜만에 저택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20년 동안 만들지 못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모르겠네. 정희는 중얼거리며 간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설렘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준과 미아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하게 있어도 돼. 여긴 내 집이니까. 아직은 좀 낯설어요. 미아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서두르지 않아도 돼.
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하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나요?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 저 나무 아래서 많이 놀았지. 태주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4살 때였나? 은행 열매를 주어서 나한테 선물한다고 가져온 적이 있어. 냄새가 지독했는데도 말이야. 미하엘은 작게 웃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라고 불러도 될까요? 미하엘의 질문에 태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20년을 기다려왔어. 그 말을 다시 듣기를.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독일 부모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하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하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바로 그때 정희가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밥 먹자. 민호야,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만들었어. 정희는 미하엘 앞에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미하엘은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걸 저를 위해.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함도 있었지만 따뜻함이 더 컸습니다. 식사 후 정희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방을 보여줄게. 그대로 남겨뒀어. 미하엘은 정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방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듯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침대, 장난감들, 그림책들, 모든 것이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청소했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하엘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6살 민호의 사진이었습니다. 미하엘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저군요. 응, 내가 사라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야. 정희는 미하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호야,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엄마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미하엘은 정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희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정희는 미하엘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민호, 다시는 놓지 않을게.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던 미하엘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미하엘은 가방을 가지러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미하엘의 손에는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하엘은 지갑을 열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미하엘은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자수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태준. 제가 9살 때였어요. 독일로 가는 날 공항에서요. 미하엘은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뛰어가다가 어떤 아저씨와 부딪혔어요. 아이스크림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런데 그분이 이 손수건으로 제 손을 닦아주시고 새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이 손수건을 주셨죠.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아저씨가 조심하지 못했네라고. 그때의 그 따뜻한 손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손수건을 2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태주는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가 수놓아준 손수건이었습니다.
태준도 똑같은 손수건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였구나.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나도 출장을 가는 길이었어. 공항에서 아이와 부딪혔는데 그 아이가 너였어. 내 얼굴을 보고 민호가 생각났었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민호였구나. 태준은 주머니에서 똑같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정희가 만들어준 손수건. 태준은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민호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도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그 아이가 우리 민호 같았거든. 그래서 이 손수건을 더 소중히 간직했어. 두 개의 손수건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똑같은 자수, 똑같은 이름. 2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났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준과 미하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강신그룹 본가 정원에는 목련이 만발했습니다. 태준과 정희, 미하엘은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예쁘다, 그치? 정희가 말했습니다. 미하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봄날에도 이렇게 꽃이 피었겠죠? 그럼 그때도 아름다웠어. 하지만 오늘처럼 행복하지는 않았지.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하엘은 손목에 빨간 팔찌를 만졌습니다. 20년을 함께한 팔찌.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정희는 남편과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땅에 나란히 드리웠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